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열무아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열무아빠님이 해주실 이야기 어떤 또 섬뜩한 이야기가 될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빠, 열무아빠님. 아이고 덜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열무아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또 직접 겪으신 이야기겠죠? 예, 조금 이번 이야기는 네.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어허. 저희 아버지하고 열무가 주인공인 알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가족분들과 연관된 어떤 이야기일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열무아빠예요.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귀족님들께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완전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분, 독특한 아버지의 표본, 완전 그런 분이신데요. 저 어렸을 때는 정말 아버지랑 함께 했던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뭐 이런 거 전혀. 근데 저희 와이프가 열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희 마을에서 이제 잔치가 벌려졌어요. 야, 그건 좀 아버지가. 다르지. 다르긴 네. 하죠.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출산할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기운 좋다는 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리산, 치악산, 뭐 태백산, 전국 팔도에 퍼져 있는 모든 산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다니셨고, 또 저희 와이프 산후조리원, 그때 당시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 분들만 가신다는 산후조리원, 거기도 예약을 따로 해주셨고 저 대신에. 그리고 난 다음에 보통 산모분들이 산후조리원 퇴소하시면 보통은 친정으로 가시는 게 국룰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이제 와이프한테 말해서 사정을 하셔서 시댁에 와서 본가로 와서 몸조리 해라. 네. 근데 보통 아무리 시댁이 좋다고는 하지만 친정보다 편하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시댁 어른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친정 부모님보다는 편치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와이프한테. 근데 저희 가족이 내려오고 나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는 무슨 진짜 육아 배타량이신 줄 알았어요. 막 열무 기저귀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유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어디서 아기 목욕하는 법까지 배우셔갖고 애기 목욕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 열무가 이유식 먹을 때 시기가 됐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라면도 못 끓이세요. 전혀. 근데 이유식을 어디서 만드는 거 배우셨는지 이유식을 직접 만드셔갖고 이유식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할아버지 어딨어. 예. 그리고 열무 예방접종도 친히 시간 내셔서 꼬박꼬박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 열무가 배밀이 했을 때, 그 다음에 혼자 뒤집기 했을 때, 걸음마 했을 때, 옹알이 했을 때, 이런 성장 모든 과정을 아버지가 도우신 거죠. 제가 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을 귀족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이야기가 시작되면 귀족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저희 열무가 6살 때 집이 저희가 좀 작은 데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집이 큰 데로 열무도 방이 필요해졌고 해서 좀 큰 데로 이사 가려고 와이프 병원하고도 가까운 저기 의정부 쪽에 운 좋게 저희가 신축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네. 총 4층이었는데 저희가 2층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또 신축이다 보니 인테리어도 따로 안 해도 되고 정말 깨끗하고 좋았어요. 네. 그리고 열무방은 당연히 아버지가 엄청나게 꾸며주셨고, 또 금액적으로도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저희 능력으로 다 간 게 아니라 저희 지분은 한 30%? 아버지 지분이 한 70%. 야, 그래도 엄청 지원해 주셨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열무 때문에 이사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아무튼 그런 신축 빌라로 뜻하지 않게 이사를 가서 지냈는데, 2달 동안은 저기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1층에 노부부 한 분, 그 다음에 저희 층에 또 중년 부부 한 분, 그리고 3층, 4층은 공실이었고, 2달 동안은 그렇게 지내다가 2달 뒤에 저는 지방으로 업무 지원이 있어서 뜻하지 않게 주말 부부로 지냈었거든요. 평일에는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주말에 올라오고. 근데 2달 뒤에 3층에 저희 바로 위층에 젊은 부부가 이사 왔어요. 그 부부를 돌비 돌자라고 칭할게요. 남편분을 돌비, 부인을 돌자. 그 부부가 2달 뒤에 이사 왔는데 그때서부터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애들어서 층간소음 있잖아요.
뉴스에서도 보면 층간소음 때문에 범죄도 일어나고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들끼리 싸움도 빈번히 벌어지고, 근데 저희도 3층에 젊은 부부가 이사온 돌비 돌자가 약간 아나무인 스타일이었어요. 어땠냐면 밤 11시부터 새벽에 한 3, 4시까지 막 쿵쾅거리는 건 기본이고요. 친구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불러서 술판 벌이는 것도 기본이고, 또 이 돌자 돌비 부부가 부부싸움을 자주 했어요. 그 싸우는 소리가 온 빌라에 울려 퍼져요. 그리고 신축 빌라인데 개념 없는 돌비가 베란다에 나와서 흡연을 해요. 원래 그런 데서는 흡연하려면 예의상 바깥에 나오거나 이제 주차장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대놓고 베란다에서 흡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째나 담배꽁초나 저희가 바로 2층이잖아요. 저희 베란다 그 창문 틈에 담배꽁초가 딱 떨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흡연할 때마다 그 담배 냄새가 보통 담배 연기가 위로 올라갈 것 같지만 밑으로도 영향이 있어요. 냄새가 나요. 계속 빌라 안에서 냄새가 돌고 하니까 이제 이사 오고 나서부터 막 매일마다 와이프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은 저 집에서 뭐 이렇게 하고, 또 오늘은 담배 냄새 때문에 막 열무가 울고 난리 났고, 밤마다 시끄러워서 열무 잠도 못 자고 여러 가지 소리를 하길래 와이프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자기가 쫓아 올라가 보겠다고. 와이프가 3층으로 올라가서 처음부터 승질을 낼 수는 없으니까 정중히 부탁을 드렸대요. 201호에 누군데요? 조금 밤마다 너무 시끄러우셔서 집에 저희 애도 있고 다 같이 사는 빌라인데 조금 조용히 해주실 수는 없겠냐고 했더니 그 돌비가 딱 아래 위로 저희 와이프를 훑어보고 약간의 그 무시가 가득한 말투로 비아냥거리면서, 아이 내 집에서 내가 이러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올라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여기 내 집이라고. 아니 그리고 되게 애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냐. 아니 그렇게 불편하면 이사 가시든가. 아니 뭔데 와서 난리야 하면서 문을 콕 닫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주말에 집에 올라가는 거였는데 그 소리 듣자마자 야간 근무 끝나고 그날 아침에 주간 근무자한테 업무 인쇄 한 다음에 바로 집으로 올라갔어요. 바로 올라가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빌라 안에 딱 들어서니까 그 담배 연기 있잖아요. 뭔 신축 빌라 이런 담배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또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안에서도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담배 피는 사람이, 저는 흡연을 하지만 저는 전자담배 연초 안 피거든요. 그래서 담배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하고 나서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봤으니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열무랑 좀 놀아주다가, 열무가 자기 방에선 안 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 와서 엄마 아빠랑 자겠다고 해서 일단 안방에 와이프랑 열무 재워두고 전 거실에 나와서 유튜브 보면서 시간 때우고 있는데, 여김없이 한 밤 12시쯤부터 층간소음이 시작되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전화로만 들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근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이건 아닌 거야. 정말 이건 아니고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소리까지 들리고, 참다 제가 올라갔어요. 제가 올라가서 문을 두들기고, 저도 맨 처음부터 화를 내진 않았어요. 꾹 참았어요. 꾹 참고 저도 정중히 아랫집에 사는 누군데 이거 좀 심하신 거 아니냐. 다 같이 사는 빌라인데, 그리고 다 잘 시간인데 지금 이렇게 떠들고 이러시냐. 이러실 거면은 바깥에 나가 술집에서 술을 잡수시던가. 노래를 부르시려면 노래방을 가시던가 하더니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자기가 담배를 딱 물면서 불을 붙이면서 저를 딱 보면서 약간 술에 취했어요, 그 양반이. 어쩌라고. 그러면서 대체 저한테 한번 할래?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따라 내려오래요. 이건 뭔 상황이지? 따라 내려갔어요. 따라 내려가더니 그분이 우통을 딱 벗으시면서 정형적인, 저는 이거는 텔레비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정형적으로 우통을 딱 벗는데 오른쪽에는 잉어가 그려져 있고 왼쪽 팔에는 뭐든 용 같지 않은 뱀이 그려져 있고 막 배는 튀어나와 있고. 문신. 돌비님 아시네요. 정형적인 그런 스타일이. 그래서 막 제 멱살을 잡으시고 막, 그렇다고 제가 몸싸움은 하진 않았고, 막 동네가 시끄러워지니까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시냐. 그래서 제가 전후 사정을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2층에 사는데 이쪽 분이 3층 사는 주민이신데 너무 밤마다 층간소음이 심하고 이렇고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단이 됐다. 그러면서 근데 경찰분들이 출동하시더라도 별다를 게 조치를 취하시는 게 없고 그냥 서로 조율 잘 하셔라, 서로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셔라, 이런 말만 하고 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못 해주시는 건지. 그러니까 출동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날의 사건은 끝나고 이게 좀 아니다 싶어서 의정부 쪽에서 저희 처갓집이 가까웠거든요. 와이프랑 열무를 처갓집에 보내고 저기 팀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집에 뭔 일이 있으니 며칠 동안 지방 못 내려간다. 내가 빵꾸난 근무는 내가 나중에 내려와서라도 근무하겠다. 허락을 받고 그날부터 저도 와이프하고 열무는 보내고 빌라에서 지내는데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쫓아 올라가세요.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제가 조금만 시끄럽게 하면 쫓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밖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 싶으면은 창문 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소소하게 싸웠어요. 소소한 저의 복수죠.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나서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지방에 내려가야 될 시기가 돼서 아침에 지방 내려가려고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제 차에 유리창이랑 본네트랑 썬루프 쪽에 빨간색 라카가 칠해져 있고 제 차 바퀴 4개가 바람이 빠진 게 아니라 바퀴가 찢어진 거 아시죠? 완전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범인이 귀중님들도 돌비님도 심증은 가시잖아요. 딱 누군지 알겠잖아요. 근데 홀증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 했다는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빌라 관리사무소 가서 뭐 저기 CCTV 보여달라고 그래도 뭐 주민이 보여달라고 그래도 요즘은 안 보여주잖아요. 자, 경찰에 대동해야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는 역발상으로 그래 이런 일을 해결하려면 공권력이 필요하겠지. 정신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재물손괴로. 그리고 형사님들께 살짝 얘기를 했어요. 이 형사님이 누구인지 짐작이 되시냐. 저는 조심스럽게 툭 던졌어요. 3층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다. 층간소음 때문에. 그걸 알았다고 하고 나서 3일 뒤에 제가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올라와 보시라. 경찰서에 와보셔라 그랬고 바로 근무 끝나고 경찰서로 갔어요. 갔더니 역시나 돌비 놀자가 형사님한테 취조당하고 있고 저한테 다른 형사님이 부르셔서 증거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새벽 3시에 이제 돌비가 술에 취했는지 막 휘청휘청 오더니 돌자가 갑자기 빨간색 라카로 갔다가 막 제 차를 낙서하기 시작하고 그 돌비는 그 캠핑용 손도끼 있잖아요. 캠핑용. 그거 갖다가 바퀴를 막 찍고 있었던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고 재물손괴로 신고한 상태라 저보고 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합의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거로 인해서 뭐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뭐 자영반들이 심하게 처벌받을 것 같지도 않고 차라리 합의 보시면서 어차피 이웃끼리인데 합의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안 한다고. 저 사람이 처벌을 적게 받든 많이 받든 상관없다고. 나는 합의 안 본다고. 처벌을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그날 밤 집에 왔는데 또 그날 밤에 또 시간 지나서 돌비 돌자 부부가 찾아왔어요. 네. 찾아와서 저한테 당당하게 야 내가 합의금 줄 테니까 합의 보자고 좋게 끝내자고. 이웃끼리 돈 먹고 떨어지라는 듯이 그런 투로 말하는 거 있잖아. 아니 이거 돈 줄 테니까 여기서 끝내자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난 됐다고. 그 돈 필요 없다고. 당신네들이 합의금 안 줘도 내가 민사 걸어갖고 어련히 알아서 받아낼 거니까 처벌이나 받으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서 문자가 왔어요. 검찰로 기소가 됐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재물손괴로 그 부분은 둘 다 벌금형에 처해졌고 저는 민사 준비해서 차 수리비, 그 다음에 차 수리할 동안 탔던 렌트비, 그 다음에 위자료까지 다 받아냈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동안에는 조용했어요. 저는 솔직히 저 사람들이 이사 갈 줄 알았거든요. 동네 창피해갖고 처음에 이사 안 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웬일로 조용해요. 그래서 괜찮아졌다 싶어서 처갓집에서 와이프랑 열무를 데리고 왔어요. 와서 지냈는데 이제 지방 근무가 끝나고 다시 복귀를 했어요. 제 원래 근무지로. 근무하면서 밤에 출퇴근이 가능해서 퇴근할 때 1층에 차 주차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저희 그 빌라 주변에 못 보던 연가들이 계속 서성이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이사 오기 전부터 아버지가 이사 올 자리를 주위를 둘러보셨고 미터가 어떤지, 그리고 여기에는 뭐 연가들이 많은지, 그리고 열무한테 위험하게 다가올 연가가 있으면 알아서 쳐내주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원래는 저희 빌라 주변에는 연가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그날에는 못 보던 연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가들이 고개를 들어서 2층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지? 뭔가 깨름칙한데?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우리 집에는 못 들어온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2층으로 계단 올라가고 집 앞에 딱 도착했는데 저희 집 문 앞에 연가 5명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지? 얘네는 또 뭘까? 했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그냥 저를 멍하니 쳐다봐요.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그냥 저만 쳐다봐요. 그래서 제 몸 안에 신정님은 계시지만 제가 테마를 한다거나 귀신을 내쫓는다거나 그런 행위는 하지 못해요. 아직은. 근데 그 영가들을 멀리 떨어뜨리게는 할 수 있거든요. 약간의 신령님한테 힘을 빌려서. 그래서 신령님의 힘을 빌어서 신령님께 부탁을 했어요. 이거 좀 멀리 치워달라고. 그래서 신령님께서 영가들을 치워 보내시고 저한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 보면은 초인종 누르는 데 있잖아요. 거기 사이에 틈이 있어요. 거기를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봤더니 뭔가 종이가 껴져 있어요. 종이가. 그래서 종이를 딱 펴봤더니 그냥 회색 종이인데 알아보지 못할 한자가 적혀있고 그러더니 신령님께서 이거 1층 가서 태우라고. 1층 가서 태우니 빌라 주변에 서성이던 영가들은 자연스럽게 마치 없었듯이 딱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 돌비 돌째 부부가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젠 정신 차려나 동네 창피해서 못 돌아다니니까 이사를 가나 싶나 했어요. 속으로는 제가 내가 이겼다. 우리한테 꼬리 내리고 이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서 또 3층에 이사가 오셨는데 할머니분하고 중년 여성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딱 보니까 저희 마주치면서 저희 가족들의 인사하고 뭐 3층에 새로 이사 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인사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이사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잘 안 돌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사 왔다고 떡이랑 주스 한 박스 사갖고 오셔서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예, 저희도 잘 부탁한다고. 딸이냐고, 열무 보고. 귀엽다고. 예, 저희 딸이라고. 그러냐고. 아무튼 그렇게 인사 잘 나누고 그날서부터 윗집 분들이랑 친하게 지냈어요. 저희 집에 놀러 오시고 커피 마시러 오시고 가끔은 식사하러 오시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야간 근무를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쯤 아버지가 딱 하시는 말씀이 대뜸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어디냐고. 아버지 저 일하고 있자니까. 야 이 새끼야 넌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러는 막 욕을 하시면서 빨랑 오라고. 나 지금 집에 다 와간다고. 어디 집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집. 그러니까 본가에서 저희 집으로 올라오면 차로 한 3시간 4시간 걸리거든요. 그 밤에 달려오신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근무 하다 말고 올 수는 없어서 팀장님한테 집에 급한 일이 있는 것 같다. 잠깐 다녀오겠다. 말씀드리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아버지랑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주차장에 만나서 아버지가 저랑 같이 올라가셨는데 안방에 와이프랑 열무가 자고 있었고 아버지가 대뜸 조용히 열무 방으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저도 따라 들어갔죠. 따라 들어갔는데 그 열무방 천장 위에 거꾸로 매달린 여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사 오기 전에 모든 비방과 함께 모든 조치를 취하셨는데 웬만한 연근은 저희 집에 못 들어와요. 저 때문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때문에 온갖 비방과 열무를 위한 그런 대비책을 세우셨고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연가를 많이 봐왔잖아요. 그 예전 시참 때도 제가 빙의돼서 갖고 여러 가지 일도 겪었고 근데 저희 열무도 저희 집안이 또 무속인 집안이라 그런 걸 약간 타고났어요. 신줄을 타고났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운도 저 어렸을 때보다 더 세고 하다 보니 아버지가 많이 걱정이 되셔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고 해서 웬만한 거는 못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해서 안심하고 지냈는데 어쨌든 열무방을 열어보니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근데 또 아버지가 안방에서 열무하고 와이프가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오셨어요. 문을 닫고 나와서 가서 깨우라고. 와이프만 깨웠어요. 아버지 오셨다고. 아버지 부시시한 모습으로 아버님 오셨냐고. 그러니까 집에 별일 없었냐고. 없었어요. 열무는 어디 아픈 데 없냐고. 없었다. 그러더니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셔서는 열무를 보시면서 조용히 나오셔서 다행이라고. 아직은 열무한테 손은 못 댄 것 같다고. 다시 열무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열무 책상 위에 보면 예전에 열무가 6살 때 유행했던 게 여러분들 미니언즈 아시죠? 미니언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희 열무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방에 미니언즈 벽지를 발라주시고 이불 침대 미니언즈 세트 여러 가지 막 캐릭터 상품까지 다 사다 주시고 했는데 못 보던 미니언즈 인형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인형을 들고 오셨는데 이거 인형 어디서 난 거냐? 이거 내가 사준 거 아닌데 그랬더니 저기 3층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열무한테 선물해 주신 거라고. 그러냐고. 조용히 나오시더니
1층에서 저한테 이 인형 내가 갖고 가고 당분간은 열무하고 와이프 첫가댁에 보내놓고 너는 나 따라오라고. 아버지 나 일 가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순간 제 귓방망이 한 대를 딱 따라오라고. 잠만 말고 따라오라고. 조용히 그 인형을 쇼핑백에 싸들고 아버지랑 저랑 아버지 차로 이동을 했어요. 팀장님한테는 지금 집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시골 가고 있다. 지금 당장 못 갈 것 같으니 죄송하다 하고 말씀드리고 아버지 따라서 내려가서 아버지가 내려가시면서 누구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는 분인데 저희랑 친하게 지내시는 법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법사님이 저희 본가에 도착해 보니까 법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본가 뒤편으로 가보면 저희 선산이 있어요. 선산에 저희 조상님들 묘 모셔져 있고 저희 선산 중간에 저희 조상님들 묘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이 있어요. 사당이 자그맣게 있는데 이제 법사님하고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그 인형 들고 그 사당으로 들어가시면서 네. 너는 집에 내려가서 좀 자고 있어라. 그래서 내려가서 저희 어머니랑 인사하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밥 챙겨 먹고 잤죠. 자고 일어나서 점심때쯤 됐는데도 아버지가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시나. 그날 저녁 한 5시가 다 돼도 안 내려오시다가 저녁 때쯤에 내려오시더니 법사님이 그 검은색 항아리를 갖고 내려오고 계시고 아버님은 그 미니언즈 인형을 그냥 완전 발기발기 찢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완전 찢어갖고 내려오시면서 턱하니 불에 태우시는 거예요. 태우시고 아버지가 그 항아리를 받아들였는데 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이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한테 너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내놓으라고. 너 이러면 벌점 받는다니까. 너 벌점 받아.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됐다고. 잔소리 말고 내놓으라고.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그래서 나는 이 두 분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뭘 돌려주고 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가. 아무튼 아버지가 그 항아리를 받아들고 저희가 그 살고 있는 신축 빌라 있잖아요. 당분간은 거기 가 계시겠대요. 저는 일단 처갓집에서 출퇴근하기로 했고 아버지는 저희 집으로 가셨고 그래서 며칠 뒤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집으로 와보라고. 와봤는데 저희 집에 딱 들어가고 거실에 딱 가보니까 저희랑 친하게 지내던 그 3층 할머니하고 아줌마가 저희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라도 빌고 계시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우리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이랬다고. 정말 이런 큰 신을 모시는 분인지 몰라서 우리가 이랬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정말 몰랐다고. 계속 그러시면서 용서를 비는데 아버지는 전혀 그러실 생각이 없다는 듯이 아니라고. 야 니네가 길바닥에서 헤매는 저 객사기를 데리고 와서 엄한 짓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고. 그러면 니네가 데리고 온 애들이기 때문에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왜 이거 나한테 그러냐고. 나는 단지 다시 너네한테 돌려보낸 것 뿐이라고. 내가 뭐 너희를 양밥을 했기로 했냐 아니면 너희를 뭐 때리기로 했냐 뭔 짓을 했냐. 그냥 돌려보낸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나한테 와서 빌지 말고 너도 무당이면은 네가 모시는 신한테 가서 빌라고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비식 웃으시면서 야 니네 신 도망갔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대뜸 아버지가 그분들한테 니네 신 도망갔잖아 무서워가. 야 쟤는 객기 하나 감당 못해서 무서워하는 게 무슨 신이냐고. 그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다른 무당 찾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니네가 쟤네한테 당하던가. 쟤네 도끼 바짝 오르는 거 보냐고.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뭔 상황인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할머니 이거 뭔 일이냐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했더니 저를 보시면서 제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사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 말을 해야 말리지 않겠냐고. 아니 뭔 상황이냐고. 전후 사정을 다 말씀을 해보시라고 했더니 이게 돌비 돌자가 저희 때문에 벌금도 물고 동네에서 개망신 아닌 개망신 당하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무당들한테 찾아갔대요. 그 무당이라는 게 할머님은 신어머니고 그 아줌마는 무당 신딸이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우리 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좀 혼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초인종 그 사이에서 찾았다는 종이 있잖아요. 그게 부적이래요. 부적을 저희 초인종 문 앞에 껴놓은 거예요. 껴놓고 나서 한번 당해봐라 지켜봤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안 먹힌가 싶어서 그 무당들한테 찾아갔대요. 어마어마한 돈을 제시를 하면서 제대로 물먹이고 싶다. 한마디로 저기 고생하는 꼴 힘든 걸 눈에 보고 싶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 간 게 아니라 잠시 돌비돌자는 딴 데에 가 있었고
그 무당하고 그 신딸하고 신어머니가 이사 온 척, 그러니까 그 집을 빌려준 거죠. 빌려주고 그날서부터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 집에 어떤 게 있는지 답사오고 저희 집에 이삿떡 와. 갖고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을 답사를 한 거예요. 딱 둘러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비방해놨다고 했잖아요.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무당이니까 그러나서부터 저희 집이랑 굉장히 친분을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을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잖아요. 저희 집에 찾아오잖아요. 찾아올 때마다 하나씩 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놨던 거를 하나씩.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아버지가 새벽에 전화 온 날, 그날 제대로 양밥 아닌 양밥을 시작했던 거죠. 근데 시작도 해보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열무나 와이프나 저한테는 손도 못 대고 아버지가 화가 났던 건 그 열무 방에 바로 위에 천장 위에 거꾸로 매달린 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타겟은 열무잖아요. 거기에 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후 사정은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돌비돌자한테 전화하라고. 여기 와서 여기 일 잘 해결됐으니 와보라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한 40분 뒤에 돌비돌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3층으로 쳐들어갔죠. 쳐들어가서 다짜고짜 저는 멱살을 잡고 몸에 대화는 나누지 않고 쌍욕만 했어요. 화를 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아니 뭐 우리가 너네한테 뭐 죽을 죄 줬냐고. 너네가 먼저 잘못한 건데 너네가 죄를 저질러놓고 벌을 받은 거고 너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건데 왜 그거를 남 탓하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아니 무슨 무당한테까지 가서 양밥을 나누냐고. 심지어 그것도 안 되니까 무당을 집에 끌어들여갖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돌비돌자를 딱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느낀 거는 얘네도 당했구나. 이게 양밥을 하다 보면은 양밥을 시전한 사람이랑 양밥을 부탁하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가게 돼 있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아버지가 나중에 말씀해 주신 건데 그 검은 항아리는 그 인형 안에 객사한 객사기가 3명이 있었대요. 길거리에서 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원한이 가득한 객사기. 무당들이 그거를 직접 찾아서 데리고 온 거죠. 데리고 와서 그 인형에 가둬두고 그 인형을 몰래 저희 열무방에 두고. 그래서 아버지는 열무방에 들어가자마자 그거 느끼신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 미니언즈 인형을 갖고 와서 선산에 가셔서 보통 얀밥에 걸려온 귀신들은 소멸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게 맞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라 일단은 항아리에 봉인, 그 항아리를 갖고 직접 저희 집에 오셔서 3층에 그 무당들이 있었잖아요. 열무방에 딱 들어가셔갖고 밤마다 그 항아리에 있던 객사기들을 풀어 놓으신 거죠.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뭐 그 영가들한테 뭐 시키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돌려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적으로 밑에서 객사기를 풀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 직접적으로 그 무당들은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그 무당들이 믿고 있던 신도 그 객사기들한테 못 이겨서 도망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정말 이렇게까지. 그래서 법사님이 아버지한테 그러신 거예요. 이런 짓 벌이다가 벌점 받는다고. 어찌됐든 간에 남이 양밥을 날린 거를 어찌 보면 그냥 아버지는 되돌려 보낸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약간 다를 뿐이지 이게 벌 받을 정도인가? 저희가 친하게 지내는 법사님이 있죠. 여러 차례 경고하셨는데도 벌점 받는다고 안 된다고. 너 왜 그런 것들이랑 엮이려고 하냐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니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걸 건드렸으면은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만큼 열무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저보다 제가 정말 질투를 느낄 정도로 정말 딸바보가 아니라 손녀바보 그 정도거든요. 그러시다 보니 아버지가 엄청나게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빙이 걸렸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나서지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악기는 소멸시키시고 안 좋은 것들은 떨쳐 내보내주시고 그렇게만 했는데 막 직접적으로 그 객사기를 잡아서 봉인하고 또 거기를 저희 집에 찾아가서 그렇게까지 풀어놓으시고 이렇게까지 나서지는 않으셨는데 정말 화가 나셨었는가 봐요. 그렇게까지 하니.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아버지는 그 풀어놓은 객기들은 처리 안 해주시고 어차피 걔네들이 했던 거니까 그냥 고스란히 돌려보내시고 그 봉인해뒀던 항아리는 본가에 와서 그냥 처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비 돌자는 완전히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갔고요. 그 뒤로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이 이 무당들이 저희 열무가 신주를 갖고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탐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열무를 딱 봤었을 때 느꼈었었나 봐요. 열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조금 범상치 않다. 그 기운을 약간 탐냈나 봐요. 그러다 보니 그 양밥 이외에 열무한테 그 기운을 뺏고자 여러 가지 양밥 이외에 어떤 행위를 했었나 봐요. 그게 더 화가 나셨던 거죠. 어찌 보면은 아버지가 너 조심하라고. 너보다 열무가 더 예민하고 너보다 기운이 더 세니 엮이지 말라고. 차라리 그럴 거면 조용히 이사를 가라고. 엮이지 말고. 알았다고. 끝으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저희 아버지하고 열무가 닭살이에요, 완전. 와. 아버지가 다른 기념일은 절대 안 챙기죠. 뭐 결혼 기념일, 아버지 본인의 환갑잔치 뭐 이런 건 하지만 열무 생일은 무조건 뭐 선물만 사주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요. 아침에 그 전날에 올라오셔서 직접 미역국 끓이세요. 직접 미역국을 끓여서 예. 생일상을 차려줘요, 열무를. 아, 정말 그 정도로 정말 닭살. 진짜 오늘 이야기로 인해서 열무 아빠님의 주변에 뭐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섬뜩한 이야기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예, 층간소음 때문에 뉴스 많이 봤거든요. 무슨 화재 방화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났다고 하니 근데 그렇게만 끝났으면은 다행인데 이게 약간 귀신 쪽으로 돌비 돌자는 몰랐을 거예요.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고 일단 그렇게 양밥을 날린 거겠긴 하겠지만 그 아버님의 그 이야기도 너무 또 따뜻하고 정말로 그 손녀를 지키기 위한 얼마나 손녀를 사랑하시니까 아유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좋은 거죠. 네.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잘할 수 있는 건. 그리고 나서 저희 그 신축 빌라 있잖아요. 네. 그거 세주고 아버지가 이사 가라고 했거든요. 그 집에 이제 그 양밥을 인해서 이제 기운이 완전 안 좋아졌다고. 와이프 병원 근처에 또 집을 얻어주셨어요. 열무 때문에 딴 데 갈 수는 없고 아싸리 집을 하나 사주셔갖고 지금 현재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말 하면 또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랑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와주는 거는 뭐 다 개개인의 복이니까. 아니 재벌이 아니고요. 아버지도 대출 받으셨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니까 또 감사하면서 또 열무 아빠님도 너무나 감사하게 지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럼요, 네.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열무 아빠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열무 아빠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열무 아빠님의 아주 또 섬뜩한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우, 열무 아버지님. 율빈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열무 아빠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도 섬뜩하면서도 화가 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예, 이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귀족님들 중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번 이야기 들으시면서 많이 화가 나실 것도 같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라고 느끼실 만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열무 아빠예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2년 전에 충남 온양 쪽에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야간 근무날 돌비 돌석이라고 칭할게요. 돌비 돌석이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근무하게 됐는데 밤 11시부터 야간 순찰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돌석이가 순찰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순찰 끝마치고 와서 저희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자꾸 어디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계속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서 계속 그 강아지 찾으려고 막 둘러보고 했는데도 찾지를 못했고 여기 복귀할 때까지 계속 강아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그러면 뭐 현장 안에 떠돌아다니는 개가 침입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네 기척 느껴서 강아지가 도망갔을 수도 있고 숨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라.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한 다음에 새벽 1시에 제 차례가 돼갖고 저도 똑같이 순찰을 돌고 있는데 돌쏘기처럼 또 저한테도 개 짖는 소리가 듣는 거예요. 강아지 짖는 소리가. 그래서 아 이거 뭐야 아직 현장 안에 있나? 해서 막 둘러봤어요. 네. 둘러봤는데 강아지는 찾지 못했고 근데 이상한 게 그 강아지 짖는 소리가 계속 제 등 쪽에 뒤쪽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찾지 못했고 그 강아지 짖는 소리는 계속 제 뒤쪽에서 나고 아 굉장히 찜찜한데 순찰을 마치고 초소에 복귀를 했고 마지막 새벽 3시에 돌비가 순찰할 차례인데 제가 가기 전에 야 계속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안 보인다. 그러니 뭐 어딘가에 숨어 있거나 할 테니 뭐 강아지 소리 들려도 무시하고 일단 순찰만 현장 한 바퀴 돌고 얼른 들어와라 해도 돌비도 알았다고. 그래서 돌비가 순찰을 마치고 딱 왔는데 돌비 얼굴이 아주 하얗게 질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어떻게 강아지 발견했어? 그러니까 아니래요. 아닌데 이 강아지 짖는 소리가 자기를 따라왔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강아지는 찾지 못한데 자기가 막 걸을 때마다 그 등 뒤에서 강아지 소리가 이게 쫓아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이상하다. 아니 근데 우리는 강아지 소리가 들리기만 했는데 너한테는 강아지 소리가 따라왔다는 소리잖아. 야 그러면 네 등 뒤에 강아지 있었던 거 아니야? 너 기초도 못 느꼈어? 그랬더니 못 느꼈대요. 계속 뒤돌아보면서 맞는데도 강아지를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야간 근무 끝나고 주간 근무자한테 어제 있었던 일을 업무 인신계를 했어요. 야 어제 우리가 순찰 돌면서 강아지 소리를 계속 들었다. 혹시나 뭐 주간 근무 때 강아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주간 근무자가 알겠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는 집에 가서 밥 먹고 좀 자고 쉰 다음에 야간에 다시 출근을 했는데 출근할 때 주간 근무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강아지 찾아봤냐 그랬더니 찾아봤는데 강아지가 침입한 흔적도 없고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우리 공사 현장에 강철 펜스라고 있거든요. 공사 현장 하기 전에 펜스를 다 쳐놔요. 근데 그 펜스를 뚫고 강아지가 침입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너희가 잘못 본 거다. 잘못 들은 거고 하니까 근무해라. 그래서 아 이건 또 뭔 소린가. 우리 셋이서 진짜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우린 들었는데 얘네는 흔적도 타치 못하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펜스를 쳐놨는데 어떻게 강아지가 들어왔다는 거지? 도대체 우리가 들은 건 뭘까? 굉장히 셋이서 찜찜해하는데 일단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간 근무를 또 시작했어요. 근데 또다시 그날 밤 11시에 돌쇠이가 순찰하고 복귀하면서 또 어제랑 똑같이 강아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안 되겠다 하고 돌석이랑 같이 혹시 그 펜스 밑에 강아지들이 땅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굴을 파서 들어왔나? 그래가지고 돌석이랑 개구멍 같은 걸 한번 찾아보려고 둘이서 새벽 1시에는 같이 순찰을 돌았거든요. 돌다가 갑자기 무전기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석이랑 나랑은 같이 있고 초소에는 돌비 혼자만 있는데 무전기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린다?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뒤도 안 돌아보고 돌석이랑 전속력으로 갔죠. 보안초소로 갔더니 그 돌비가 막 정신 빠진 상태로 막 횡성수설하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길래 저는 돌비 뺨을 때리고 돌석이는 막 돌비 몸을 주물르면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얼마 지나서 돌비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갖고 야 너 뭐냐? 야 지금 뭔 일 있었던 거냐 그랬더니 돌비가 하는 말이 저하고 돌석이하고 같이 나갔잖아요. 나간 뒤에 조금 있다가 누가 초선문을 막 두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비는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어떤 누더기 입은 여자가 입으로 강아지 짖는 소리를 내면서 자기를 바라봤고 그 이후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문을 두들겨서 문을 열었는데 어떤 여자가 강아지 짖는 소리를 따라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돌비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상한 게 분명 이게 돌비가 본 것은 여자 영가였을 거고 돌비가 이렇게 한 것은 빙의 증상이랑 비슷한 건데 왜냐면 돌비는 봤지만 기억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일단은 돌비가 정신은 차렸고
찜찜했지만 혼란스러웠지만 근무를 해야기에 무사히 근무를 끝마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날 밤 또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또 모였어요. 서로 벌벌 떨면서 야, 이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어제처럼 순찰은 돌석이 너랑 나랑 돌고 돌비는 어제 그런 일 있었으니까 혼자 초선에서 쉬고 있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돌석이랑 계속 순찰 돌면서 새벽 1시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새벽 3시에 돌석이랑 순찰을 돌고 있는데 무전기에서 어제처럼 또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건 또. 그래서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또 초소안으로 갔는데 근데 거기서 돌비가 무전기를 들고 강아지 짖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돌비가. 근데 돌비 모습에 어떤 여자 영가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요거 봐라. 나는 분명히 내가 근무했을 때는 못 봤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지? 하고 난 다음에 저도 모르게 일단 소리를 질렀어요. 돌비한테. 썩 나가라고. 그런 다음에 온 힘을 다해서 돌비의 등짝을 딱 때렸어요. 그러고 나는데 기절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얼마 뒤에 깨어나고 나서는 제가 돌비한테 물어봤죠. 야, 너 기억나냐? 그랬더니 아니 난 너네 나가고 나서 좀 피곤해갖고 졸고 있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다. 요것 봐라. 어제보다 빙의 증상이 조금 심각해졌네. 하고 나서 그 모습을 본 돌석이도 겁에 질려 있었어요. 막 벌벌 떨고 그리고 막 집에 가려고 하고. 근데 일단 이 셋이서 해 뜰 때까지 초소안에서 딱 버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돌비랑 돌석이 데리고 현장 근처에 있는 식당 가서 아침을 먹으면서 제가 돌비한테 물어봤어요. 돌비야, 너가 못 믿겠지만 내가 귀신을 볼 수 있다. 근데 새벽에 너가 무전기를 들면서 개 짖는 소리를 따라했었고 네 모습에 어떤 여자 영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한번 말해봐라. 이거는 너나 너 가족에게 원한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없으니까 사실대로 말해라. 그랬더니 돌비가 말하기를 어느 날 이게 돌비 아버지 사시는 시골 마을에 일본에서 사시다가 한국으로 귀화하신 분들, 그 귀화한 어느 중년 부부가 이 시골 마을로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중년 부부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아주 크고 건강해 보이고 흰색 강아지였대요. 그리고 네. 또 새끼들도 5마리가 있었고. 근데 돌배 아버지가 그 중년부모의 강아지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계속 탐을 내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귀족분들이나 돌비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실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돌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와보라고. 그래서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저녁 밥상에 맞습니다. 보신탕을 끓여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돌비가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아버지 이거 어디서 난 거냐고 했더니 자랑스럽게 그 앞에 이사 온 집 강아지 그 주인네들이 자리 비운 사이에 자기가 데려와서 이렇게 했다. 기가 찬다. 예. 여기서 또 돌비가 이게 보신탕이랑 이 몸에 좋은 줄 또 알아가지고 먹었대요. 자기도 먹었대요. 먹고 그리고 얼마 후에 돌비한테 돌비 어머니가 전화가 오십니다. 지금 아버지가 경찰에 잡혀가셨다고. 왜냐면 그 중년 부분들이 경찰에 신고하셨겠죠. 강아지 없어졌고 이러고 경찰분들이 그 신고를 받은 후에 이제 조사를 하셨겠죠. 근데 딱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돌비 아버님이 딱 용의자로 특정이 되셨고 조사를 하기 위해 아버님을 모시고 경찰서에 데려가신 거예요. 예. 근데 이 경찰 조사에서도 돌비 아버님은 자기가 아니라고 증거 있냐고. 아니 내가 무슨 강아지를 뭐 도둑질해갖고 내가 뭘 했냐고 막 우기시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그 모습을 또 이 중년 부부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런 돌비 아버님의 행동을 봤다면 정말 참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중년 부부도 저랑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돌비 아버지는 계속 부인하셨지만 경찰이 목격자까지 확보를 하셨고 돌비 아버지 창고에서 쌀포대에 쌓여있는 그 강아지 뼈들 찾으셨고 그래서 순순히 아버님께 자백하시고 죄를 인정하셔라 했는데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죠. 돌비 아버지가 아니 무슨 개 하나 훔쳐갖고 잡아먹은 게 무슨 죽을 죄라고 이렇게 도둑놈 취급하냐고. 아주 적방화장으로 아주 난동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때 돌비는 봤어요. 그 중년 부부의 모습을.
이 중년 부부 두 분이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고 막 웃음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웃었대요. 그냥 살기어린 웃음. 충격적이잖아요. 일단 이렇게 아버지는 강아지 절도범으로 검찰에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합의를 하기 위해 돌비가 아버지 대신해서 그 중년 부부에 찾아갔지만 만나주지도 않았대요. 결국 아버지는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셔갖고 벌금요. 그런 다음에 정가가 또 생기게 되시다. 벌금 내더라도 이게 정가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비 아버지는 이 벌금 낸 거랑 자기가 정가번 낸 거랑 막 아주 역정을 내시면 또 그 중년 부부 집에 찾아가서 난동을 피우셨대요. 근데 웃긴 건 난동을 피우시는데도 그 중년 부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대요. 아무튼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돌비 어머니에게 전화가 다급하게 왔어요. 와서는 야, 아버지가 조금 이상하시다. 너 빨리 와봐라. 그래서 돌비는 근무하다가 중간에 바로 집으로 달려갔대요. 근데 아버지가 집 마당에서 엎드려서 강아지처럼 짖고 계시고 강아지처럼 집 옷마당을 막 기어다니시고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정신과 쪽으로 가보라고 하셔서 아버님 모시고 또 정신과로 가봤는데 이런 행동을 하다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약간 치매나 선망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봐서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서도 아무런 정신적인 이상 소견이 없다는 거예요. 뭐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시나. 그래서 돌비는 일단은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날부터 아버지는 정말 강아지처럼 또 행동하기 시작하시는데 밥을요 큰 대접에 개밥처럼 막 밥하고 반찬하고 국물하고 이렇게 섞어 놓잖아요. 시골에서는 그거를 그 대접에 얼굴을 파묻고 손으로 먹지도 않고 얼굴을 파묻고 그냥 강아지처럼 먹으시고 주무실 때도 강아지처럼 웅크리고 주무시고 또 온 동네를 강아지처럼 막 뛰어다니시는데 그러고 나시면 집에 오르시면 어디에 긁혀있고 어디 막 닫혀있고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난리가 난 거죠. 멀쩡했던 아버지가 이게 무슨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게 이상한 행동만 하시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계속 먹은 걸 토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까지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또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지금은 먹은 걸 다 토하시고 피까지 토하신다. 그래서 일단 그 소리 듣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위쪽에 종양이 발견됐대요. 근데 모양이 안 좋대요. 그래서 일단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일주일 검사 결과가 딱 나왔는데 돌비 아버님이 위암 3기 갑자기 며칠도 안 돼서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고 위암 3기라 전이는 계속 되는 상태이고 예. 지금 당장은 수술이 불가능하고 지켜보기를 하고 수술 가능한 상태가 되실 때까지는 병원에서 지켜봐야 된다고 병원에 입원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이게 딱 돌비 말을 종합적으로 딱 말하면 아버님은 그 중년 부부의 강아지를 몰래 훔쳐와서 잡아드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위암까지 판정이 되고 돌비는 조금씩 빙의 증상이 심해지고 있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돌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열무 아빠야 너 귀신 본다고 했잖아. 내 진짜 한 번만 부탁할게. 나랑 같이 아버지 좀 뵙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돌비 아버님이 입원하신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병실 문을 열고 딱 돌비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네. 제가 딱 얼어붙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병실 침대에 딱 누워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배 위에 제가 봤던 여자 귀신 있잖아요. 똑같이 강아지 짖는 소리를 내면서 그 여자 영가의 긴 손톱으로 아버지 배를 막 끌고 있더라고요. 계속 강아지 짖는 소리를 따라하면서. 그리고 때마침 회진이 오셨어요. 예.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계속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전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정말 수술도 못하고 이러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 좀 하고 계셔라. 이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막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아무리 제가 돌비 아버지가 천인공노할 짓을 했어도 이런 귀신 때문에 목숨을 잃는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간 근무 끝나고 쉬는 날 돌비야 같이 집에 가보자. 그래서 일단 쉬는 날 돌비랑 같이 집에 가봤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서기 전부터 그 누린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누린내인지 모르겠는데 막 썩은 누린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 문 앞에서부터. 그래서 집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온 집안에 강아지 영가들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강아지의 영가를 몸이 성치가 않아요. 어떤 영가는 한쪽 다리가 없고, 어떤 영가는 한쪽 눈이 없고, 와. 어떤 영가는 코와 입이 없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이거 본 것을 고지고대로 돌비한테 말하면 분명히 기저초일풍할 텐데, 그래서 말은 못하고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와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 돌비가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곤란한 상황이니까 이 돌비 아버지가 사시는 지역에 아시는 분이 있다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바로 아버지가 문자로 주소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소지를 찾아갔어요. 그곳에 찾아가 보니까 저희보다 어린 여성 무당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무당분이 저희를 딱 보시면서 코를 딱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 어디서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누린내가 나냐고 말하고는 돌비를 딱 보시면서 말하시기를 이 육실알롱 같은 이라고 함부로 살생은 하니 이런 몹쓸 것이 붙어왔지. 아마 네 애비는 지금 반송장애 됐을 거고 너도 곧 네 애비랑 똑같이 될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돌비는 이 말을 듣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분한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근데 무당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네 아버지는 이미 글렀고 너라도 살고 싶으면 같이 니네 집 가보자고. 오케이,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무당분 모시고 다시 돌비네 집으로 갔어요. 돌비네 집 도착해서 돌비네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무당분이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딱 가셨는데 딱 가리키시면서 여기 어느 집이냐 그랬더니 그게 이사 오신 중년부부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 중년부부의 집이다 그랬더니 그 말 듣고는 무당분께서 무작정 그 집 문을 열고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을 찾으셨는데 그 중년부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집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집을 막 둘러보시더라고요. 둘러보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야, 요거 봐라, 여기도 있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열모야, 빨리 너 와봐. 예, 그러니까 너 돌비네 집에서 뭐 봤지? 예, 저기 봐. 근데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그 강아지 영가들이. 근데 그 강아지 영가들이 반응이 달라요. 막 돌비네 집에서는 돌비를 딱 봤을 때 돌비는 막 죽이듯이 쳐다봤고요. 거기에 있는 그 주인집에 있는 강아지 영가들은 그냥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자기 구역처럼. 아, 그래서 저도 느꼈어요. 이 중년부가 뭘 하긴 하셨구나. 어떻게 됐더니 그 반려견이 하나의 가족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가족이었는데 자기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가 그거 참겠어요. 그거는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그 집주인도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뭐라고 이젠 대화라도 해봐야 되니까. 한 30분이 지나고 나서 그 집 앞에 차가 한 대가 들어오는데 그 차 안에서 그 중년부가 내리셨어요. 근데 딱 돌비를 보고는 그 불쾌한 표정 있잖아요. 썩 내키지 않는 표정. 지으면서 그냥 들어가시려는 걸 그 여성 무당분이 그 부부에 딱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고 공손히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하시고 딱 하시는 말씀이 여기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되겠냐고. 이미 저놈 애비는 거의 죽어가고 있고 저놈도 이대로면 지 아버지처럼 될 것이고 아마 가족 같은 강아지였을 거라고. 목숨이 잃은 건 정말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놈과 저 아버지가 벌인 일은 천일공론할 짓이지만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되겠냐고 정말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무당분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년부부는 아무런 씨알도 안 먹히나는 표정으로 그냥 횡하니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분이 한숨을 쉬시면서 어쩔 수 없다고. 네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너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돌비한테 너는 일단 우리 집에 가 있고 열마 아빠야 너는 좀 누구 모시러 가자고 해서 돌비는 무당집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느 주차가에 도착을 했고 근데 거기서 어느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그분이 그 무당분의 친어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모시고 돌비 집으로 갔고 돌비 집 문 앞에서 또 그 무당분하고 친어머니 분이 막 코를 막으시면서 그 할머니 분은 토악질을 하시고 굉장히 역겨우셨나 봐요. 그 냄새가. 저도 났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도 굉장히 느끼셨을 거고 그 예. 귀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썩은 내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역겨움을 참으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셔서 집안을 둥글게 두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주문을 외우시면서 뭔가 약간 의식을 하듯이 그러고 나신 다음에 돌비를 불러서 그 지역에 있는 굿당으로 갔어요. 굿당으로 가서 굿을 한 5시간 정도 굿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무당분이 돌비를 불렀어요. 일단은 너희 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고. 그리고 그 중년 부부들이 일본에서 왔다고 했지 않았냐고. 이건 아마 우리나라 양밥이나 저주 같은 게 아닐 거라고. 예.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우리 어머니 힘으로도 안 된다고. 이건 분명히 하나의 주술적인 거라고. 저주나 양밥 같은 게 아니고 약간의 그 일본에서 내려오는 그 주술적인 의식을 했을 거라고. 너는 직접적으로 살생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보호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안 될 거라고.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살생을 하셨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앞으로 너가 살아가면서 아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너희 아버지처럼 살생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국판에서 너에게 강력한 결계를 퍼놨다고. 하지만 너희가 살생을 하게 되면 그 결계는 깨질 거고 너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라고. 그러니 앞으로 조심하면서 살라고 신신당부하시고 부적을 하나 주시면서 1년 동안 절대로 몸에서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리고 1년 뒤에 그 부적을 태우라고 하시고는 그 후로 그 무당분 말씀대로 돌비 아버님은 3개월 뒤에 위암 상기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돌비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모시고 그 마을,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 갔고 이 일은 이렇게 안타깝게 결말을 맺게 됐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이게 하나의 반려견이 아니라 저는 저희 집 막내 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네. 저희가 강아지가 암컷이라 진짜 막내 딸이에요. 근데 이 중년 부부는 얼마나 애지중지 했겠습니까? 방법이 너무 잘못된 거죠. 예. 예. 이거 하나의 범죄고 예. 그리고 남의 가족을 해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슬픈 일이기도 하죠. 네. 아유, 오늘. 열마빠님께서 또 사연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또 많은 생각을 할 거고, 또 방법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렇게 정말 하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일을 행했을 때, 또 받는 업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열마빠님께서도 또 늦은 밤 고생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마빠님. 예, 고맙습니다. 네. 열무아빠님 사연 대부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여러 가지 어마무시한 사연들이 많으신 분이고 오늘 이야기도 진짜로 잘못된 방법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됐었어요. 예,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또 무서운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